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tulsa시내 저녁 10시 한 젊은 여성이 집안에서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함과 싸움 소리가 충분히 커서 이웃들도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택했고 각자의 집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며 몇 초 전의 소란이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당황한 한 목격자가 경찰의 옆집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여기서 총을 쐈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혼자 살고 있었고 어떤 남자와 말다툼을 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경찰이 신속히 출동했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10분도 안 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웃들은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집 밖에 모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선이 쳐졌고 이웃들은 목격자 진술을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에서 내려 급히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몇 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심장 부근을 근거리에서 한 발 쏘아 심장 파열과 출혈로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빠르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여성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의 표정이 남아 있었고 두 눈은 크게 뜨인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탄피만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발로 희생자를 살해했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단서로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은 제시카 리, 24세, 편의점 점원으로 이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가까운 가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했으며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현관 근처의 거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범인과 언쟁을 벌인 후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는 다른 방이나 거실 내 다른 부분에서 소란 흔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강제로 열거나 파손된 흔적은 없었으며 창문과 다른 출입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총이 발사되기 전까지 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밖의 증거에서는 잔디 위에 누군가 지나간 큰 운동화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의 가능성이 높은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 집에 잘 신경 쓰지 않아요. 총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녀와 어떤 남성이 꽤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마도 연애와 관련된 일 같았어요. 총성이 멈춘 후 밖으로 나가 그 집을 보았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열려 있었어요. 피해자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검은 실루엣을 보았어요. 키 큰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고 후드를 쓴 채로 총성이 난 후 집에서 나왔어요. 그는 걸어서 큰 길로 나간 뒤 빨리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그가 범인일 거예요. 시간이 아마 반 시간 전쯤일 거예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복잡한 관계에 있었고 이것이 통제 불능 상태의 질투로 인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 주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가까운 가족이 없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없어서 관련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의 정보나 직장 동료,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나 휴대전화 위치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곧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표시되었고, 발신자는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제시카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대략 그들은 연인 사이였으며, 루이스는 질투와 비난, 심지어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행 동기로 보였기에 경찰은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용의자였고, 사건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자신이 아무 관련이 없고 제시카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살해자이고 목격자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경찰을 혼란시키기 위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총성을 들었고 범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것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아무것도 결론 지을 수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단순한 용의자로 분류하고 제시카와의 관계인 사람으로서 진술을 받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스의 전화번호를 통해 경찰은 인구관리 시스템에서 그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루이스는 편의점 직원으로 제시카와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녀의 상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제시카의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루이스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존과 리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고 분명 집안에 누군가 있는 듯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누군가 도망친 흔적은 없었습니다. 존 형사는 루이스가 진짜 범인일 경우를 대비해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몇 명의 동료를 배치해 집을 감시했습니다. 마침내 루이스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과 맥주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매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이웃을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제시카 리의 죽음 때문에 왔습니다. 뭐라고요? 존이 그녀가 살해된 사실을 말하자 루이스는 거의 무너져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아무 일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제시카가 별거를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몇 가지 생활 문제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시카를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잠시 헤어진 상태였지만 그녀가 마음을 돌려 우리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에는 위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의 한말이었을 뿐 정말로 제시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의 알리바이에 대해 묻자 루이스는 그날 밤 내내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었기에 이를 증명할 사람은 없었고 주변에 감시 카메라도 없어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은 그를 체포하거나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존은 그가 문 앞에 두고 있는 구두에 주목했습니다. 운동화의 크기는 사건 현장의 발자국과 비슷했으나 밑창의 패턴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존과 리사는 제시카의 직장으로 가 그녀의 주변 관계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는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경찰이 들은 대부분은 험담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생활 또한 자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시카는 매우 아름다웠고
그래서인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녀는 상사의 연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말한 상사는 루이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카의 사생활이 화제였기에 동료들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다른 남자와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직 상사와 연인 사이였을 때였죠.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제시카와 관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다른 남성은 빅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약 일주일 전 루이스가 제시카와 빅터의 관계를 목격한 이후 그가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빅터는 이전에도 루이스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고 제시카는 빅터가 루이스보다 더 부유하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빅터를 찾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제시카의 전화기를 다시 조사했고 일주일 전부터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빅터와 자주 연락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현재 거주지 정보도 파악한 후 존과 리사는 두 번째 용의자를 찾아갔습니다. 루이스와는 달리 빅터는 활기찬 모습으로 문을 빠르게 열었고 그의 집에는 한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빅터는 제시카의 죽음에 대해 놀라워했으나 크게 개의치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를 약간 꼬신 것은 단지 루이스를 놀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미쳐 있었죠. 그는 루이스가 그 관계를 알게 된 직후 제시카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루이스와 헤어져 빅터와 사귀게 되었으나 빅터에게는 단지 적에 대한 복수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범행 당시 그의 알리바이를 묻자 그는 가까운 마트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트의 CCTV를 확인하면 그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빅터가 제시한 알리바이 증거 영상을 수집하기로 했다. 리사는 영수증에 적힌 슈퍼마켓에 도착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빅터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그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슈퍼마켓에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심은 다시 루이스에게 집중되었다. 루이스의 진술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존과 리사는 동료들과 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렸다. 경찰팀은 루이스의 집 근처 CCTV를 수집하고 제시카의 집 근처 및 도로의 CCTV를 점검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와 알리바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건 현장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은 총성이 울리기 약 30분 전에 발생했고 범인이 현장을 떠난 시간은 약 9시 55분에서 10시경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조용히 루이스의 이웃들에게 하나씩 문의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멀리서 루이스의 집까지 녹화할 수 있는 CCTV는 없었다. 하지만 탐정조는 루이스의 집 앞에 주차된 이웃의 차를 발견했고 차가 루이스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는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관들은 이웃의 차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루이스가 사건 당일 저녁 8시 40분에 집을 떠나 밤 10시 20분에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그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현장에서 목격된 용의자의 모습과 일치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신속히 작전을 계획했고 존과 리사 및 동료들이 루이스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었다.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으나 루이스는 이미 사라졌고 그의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여전히 따뜻한 재떨이를 보고 그는 방금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루이스의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그의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한편 그의 신용카드로 서쪽 지역의 한 식당에서 큰 금액이 출금된 것을 발견했다.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루이스는 경찰을 보고 놀라서 식사를 남겨두고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루이스를 추격했고 그는 결국 사방에서 경찰의 포위망에 갇혔다. 루이스는 백팩을 내려놓고 체포되었으며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루이스는 신문실에서 존과 리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제시카의 죽음과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자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제시카를 잃고 싶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고백했다. 루이스는 범행 도구와 피 묻은 옷을 숨긴 장소를 자백했고 사건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사랑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사랑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 있다.